이 더러운 포장마차. 오늘부로 문 닫고 싶나 보네. 어릴 땐 소주병 던지는 게 뭐 그리 멋있어 보이는지. 조폭의 거친 목소리와 함께 바닥에 내동댕이 쳐진 소주병이 쨍그랑 소리를 내며 산산조각 났습니다. 종로 뒷골목 삼거리 포차의 따스한 공기가 한순간에 싸늘하게 얼어붙자 눈빛이 돌변한 4명의 노인이 조용히 젓가락을 집어드는데 과연 이 할아버지들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잠깐 구독과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면 앞으로 좋은 일만 가득하실 거예요. 서울 종로의 어둑어둑한 뒷골목 끝자락에 30년째 손님을 맞이하고 있는 삼거리 포차가 있습니다. 낡은 천막 아래 따스한 알전구 불빛이 깜빡이는 이곳은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곳이었죠. 빛바랜 간판, 낡은 플라스틱 의자, 그리고 손때 묻은 낮은 테이블들이 정겹게 자리를 지키고 있었어요. 이 작은 포장마차의 주인은 75의 박정순 할머니입니다. 주름진 얼굴에 항상 싱글벙글 미소를 머금고 있는 정순 씨는 손님들에게 음식뿐만 아니라 따뜻한 정까지 나눠주는 분이었어요. 정순 씨는 매일 오후 3시면 어김없이 포장마차 문을 열었습니다. 재료를 다듬고 양념을 만들고 소주병을 정리하는 일상이 벌써 30년째 이어지고 있었죠. 그녀에게 이 포장마차는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낸 그녀의 삶의 터전이자 마지막 자존심이었죠. 아이고, 우리 단골 손님들 오늘도 오셨네. 이리 와서 앉아요? 오늘은 내가 특별히 만든 해물파전이 기가 막히다니까. 정순 씨의 밝은 목소리에 4명의 노인들이 익숙한 듯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들은 매일 저녁 이 포장마차에서 만나 소주 한 잔에 세상 시름을 나누는 사이였어요. 76의 최강일, 78의 윤대영, 75의 오진철, 그리고 77의 한기웅.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구부정한 허리, 그리고 주름진 손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과거를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4사람은 오늘도 평소처럼 소주잔을 부딪히며 짠! 하는 소리와 함께 술을 꿀꺽 들이켰습니다. 대영은 안주로 나온 파전 한 조각을 집어들며 고개를 끄덕였죠. 파전의 고소한 향이 코끝을 솔솔 자극했습니다. 진철은 소주를 한 모금 마시고 입맛을 쩍 다셨어요. 이야, 역시 정순 씨 파전은 최고야. 최고. 예전에 평양에서 먹던 것보다 훨씬 낫다니까. 그 말에 모두가 잠시 숙연해졌습니다. 평양이라는 단어는 그들에게 너무나도 무겁게 다가왔 그들의 과거,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비밀스러운 인물들, 그리고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 청춘의 기억들이 눈 깜짝할 새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우는 조용히 주변을 휙 둘러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도 포장마차는 여러 손님들로 북적북적했어요. 회사원들, 근처 가게 사장님들, 그리고 가끔은 학생들까지. 이곳은 모두가 하루의 피로를 풀고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쉬어가는 그런 안식처였습니다. 요즘 이 동네 분위기가 좀 뒤숭숭하다는 소리 들었어. 흑곰파라는 놈들이요. 근방에 새로 들어왔다더군. 강일은 눈썹을 찡그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랜 세월 동안 숨겨온 경계심이 다시 번뜩이고 있었죠. 그는 소주잔을 비우고 다시 채우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상인들한테 보호비 명목으로 돈 뜯고 다닌다는 소문이 파다해. 지난주에는 시장 골목 슈퍼주인이 버티다가 가게가 아주 쑥대밭이 됐다더라. 대영은 소주잔을 천천히 돌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여전히 힘이 넘쳤고 소주잔을 돌리는 모습에서 과거 그가 가졌던 능숙한 손놀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었어요. 저 건너편 약국 주인도 그렇게 당했다고 하던데? 다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더라고. 정순 씨는 그 말을 듣고 한숨을 푹 내쉬었죠. 평생 고생하며 일궈온 이 작은 포장마차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불안함을 티내지 않으려 애썼어요. 나도 들었어. 옆 건물 치킨집도 얼마 전에 찾아왔다고 하더라고. 이 나이에 보호비 같은 거 낼 형편도 안 되는데. 참. 대영은 그런 정순 씨를 바라보며 조용히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걱정 마. 정순 씨, 우리가 있잖아. 당신 가게는 아무도 못 건드려. 그 말에 정순 씨는 쓴웃음을 지었어요. 연세 지긋한 할아버지들이 어떻게 자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의문이었지만 그들의 진심 어린 위로가 참 고마웠습니다. 하지만 내 노인의 눈빛은
평소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세월의 무게가 아닌 강철 같은 의지가 깃들어 있었죠. 누구도 알아채지 못할 정도로 미세한 변화였지만 서로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 그들이 국경을 넘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던 바로 그 시절의 눈빛이었어요. 세월이 흘러 주름진 피부와 흰 머리카락으로 변했지만 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시절의 불꽃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포장마차의 불빛이 밤하늘을 밝히고 술잔이 오가며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냄비에서 보글보글 끓는 부대찌개 소리, 지글지글 파전을 뒤집는 소리, 그리고 소주잔이 부딪히는 경쾌한 소리가 정겹게 어우러졌죠. 누구도 이 평화로운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마치 폭풍이 오기 전의 고요함처럼 삼거리 포차의 이 평화로운 저녁은 앞으로 다가올 격동의 시간을 예고하는 것만 같았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각자의 생각에 잠겨 소주잔을 기울였고 정순 씨는 손님들에게 음식을 나르며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듯 특별한 하루가 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평범한 목요일 저녁, 평소와 다름없이 활기차던 삼거리 포차에 갑작스러운 긴장감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우락부락한 남자 5명이 들어섰어요. 선두에 선 남자는 40대 중반의 건장한 체격으로 짧게 깎은 머리와 얼굴의 흉터가 그의 위압적인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마동철이라는 이 남자는 이 지역을 장악하려는 흑곰파의 행동대장이었죠.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일부 손님들은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고개를 푹 숙이고 슬금슬금 자리를 떴어요. 남은 손님들도 불편한 듯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흑곰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오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를요. 마동철은 부하들과 함께 가장 넓은 테이블을 떡하니 차지했습니다. 그들은 주변 손님들을 향해 거만한 눈빛을 휙휙 던지며 자리에 앉았죠. 정순 씨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평정을 되찾고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주름진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어요. 어서 오세요. 무엇을 드시겠어요? 마동철은 정순 씨를 위아래로 쓱 훑어보며 비웃음을 띄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죠. 소주 5병하고 안주는 제일 비싼 걸로 아무거나 가져와. 정순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마동철은 테이블에 2팔을 올리고 주변을 쓱 둘러보았어요. 그의 시선이 구석에 앉아있는 4노인에게 잠시 머물렀지만 웬 늙은이들인가 싶어 곧 무시하고 다른 곳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이 동네는 이제부터 우리 구역이야. 다들 똑똑히 알아두라고. 그의 말에 포장마차 안에 있던 손님들이 더욱 불안해했습니다. 몇몇은 돈을 서둘러 내고 자리를 남은 손님들도 고개를 숙인 채 식사를 서둘렀어요. 순식간에 포장마차의 활기찬 분위기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무거운 긴장감만 감돌았습니다. 정순 씨가 소주병과 안주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테이블 위에 음식을 내려놓았어요. 마동철은 소주병을 거칠게 잡아 소주잔에 술을 콸콸 따랐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장사한 지 꽤 오래됐다면서 그럼 이 동네 사정도 잘 알겠네. 요즘엔 세상이 험해서 혼자 장사하긴 위험해. 우리 흑곰파에서 보호해 줄 테니까 한 달에 50만 원이면 충분하겠지. 정순 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졌습니다. 월 50만 원은 그녀의 생계를 위협할 만큼 너무나도 큰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꼭 쥐며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그렇게 많은 돈은 낼 수 없습니다. 제 가게는 손님도 많지 않아요. 마동철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정순 씨 앞으로 다가섰죠. 그의 큰 키가 정순 씨를 압도했고 정순 씨는 본능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났습니다. 할머니, 다른 가게들은 다 내고 있어. 왜 여기만 특별 대우를 해달라는 거야? 우리 흑곰파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직 실감이 안 나나 보네. 그 말과 함께 마동철은 테이블 위에 소주병 하나를 바닥으로 휙 밀쳐버렸습니다. 쨍그랑 병이 바닥에 부딪혀 산산조각 났고 소주가 바닥에 흥건하게 흩어졌어요. 그 소리에 남아있던 손님들마저 급히 돈을 내고 포장마차를 허둥지둥 빠져나갔습니다. 어이쿠, 실수했네. 이게 다 보호비를 안 내서 생긴 일이야. 지금은 병 하나지만 다음엔 더 큰 사고가 날 수도 있다고. 정순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깨진 병을 치우려 몸을 숙였어요.
75의 몸으로 바닥에 엎드려 유리 조각을 줍는 모습은 보는 이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때 구석에 앉아있던 네 노인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강일의 눈에는 이글거리는 분노가 번뜩였죠. 대영은 쓰레받기를 들고 조용히 다가가 정순 씨를 도왔습니다. 마동철은 대영의 그런 행동에 더욱 불쾌해 보였어요. 야, 늙은이, 당신 뭐야, 뭔데, 끼어들어 상관없는 일에 참견하지 마쇼. 대영은 대답 없이 깨진 유리 조각을 모두 치운 뒤 쓰레받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침묵이 마동철의 자존심을 건드린 듯 했어요. 마동철은 술에 취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나 대영 앞에 버티고 섰습니다. 말을 해봐. 할아버지, 귀가 안 들려 아니면 내가 무서워서 지금 쫄은 거냐고. 대영은 여전히 입을 다문 채 마동철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안에는 무언가 깊고 날카로운 것이 숨어 있었어요. 마동철은 대영의 태도에 더욱 화가 났는지 갑자기 손을 번쩍 들어 올려 대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이 늙은이가 진짜. 그 순간 포장마차 안에 공기가 쩍하고 얼어붙었습니다. 강일과 진철, 기훈의 시선이 일제히 마동철에게로 향했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더 이상 노인의 온화함이 아닌 칼날 같은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마동철은 그 눈빛에 잠시 주춤했지만 곧 다시 목소리를 높였어요. 뭐야 너희들? 다 같이 한번 덤벼보시겠다. 그래. 한번 해봐. 우리가 누군지 똑똑히 보여줄 테니. 포장마차 안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마동철과 그의 부하들, 그리고 4명의 노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가 시작된 것 같았어요. 언제든 모든 것이 폭발할 수 있는 일촉즉발의 순간이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공기는 더욱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마동철은 대영의 어깨를 거칠게 밀친 후에도 계속해서 도발적인 태도를 보였어요. 그의 부하들도 슬슬 자세를 고쳐 잡으며 싸움에 대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정순 씨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상황을 지켜보았. 이런 늙은이들 때문에 시간 낭비하는 것도 웃기네. 마동철이 비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는 다른 소주병을 거칠게 집어들었어요. 한 번 더 보여줄까? 이번엔 뭘 깨부숴야 정신을 차릴래. 그 말과 함께 마동철은 빈 소주병을 포장마차 바닥에 힘껏 내동댕이쳤습니다. 쨍그랑 소주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낙.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이 불빛에 반짝이며 섬뜩하게 흩어졌어요. 할망구. 장사 계속하고 싶으면 알아서 기라고. 알았어? 마동철의 목소리에는 살기가 가득했습니다. 죽음 같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 순간 강일의 손이 테이블 위로 천천히 움직였어요. 그는 조용히 젓가락 한 짝을 집어들었습니다. 젓가락을 쥔 그의 손가락은 마른 나뭇가지 같았지만 그 움직임에서는 세월이 지워내지 못한 무서운 정확함이 느껴졌어요. 어릴 땐 소주병 던지는 게 멋있어 보이지. 강일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한마디가 포장마차 전체에 서늘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마동철의 눈이 확 커졌어요. 그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강일을 향했습니다. 대영은 주전자를 스윽 들어 올렸습니다. 그의 손목이 유연하게 돌아가며 주전자 안에 소주가 빙글빙글 소용돌이쳤어요. 대영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나이 들면 알게 되지. 진짜 강한 사람은 소리 지를 필요가 없다는 걸. 진철은 의자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바닥을 끄 긁는 소리가 날카롭게 들렸어요. 아이고, 허리야. 요즘 젊은이들은 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그의 말과는 달리 몸을 일으키는 동작에는 조금의 망설임도 흐트러짐도 없는 숨겨진 힘이 느껴졌습니다. 기훈이 한숨을 푹 내쉬며 말했죠. 이 나이에 또 젊은 애들 교육시키게 생겼네. 우리가 뭘 잘못 가르쳤나? 마동철의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랐습니다. 어쭈 이 노인네들이 지금 단체로 뭐 하는 거야? 죽고 싶어서 환장했나? 그의 부하들도 낄낄거리며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하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칼을 꺼내 칼날을 튕겼고 다른 하나는 어디서 가져왔는지 쇠파이프를 꺼내 어깨에 척 걸쳤어요. 나머지 둘은 주먹을 불끈 쥐고 앞으로 나섰습니다. 할아버지들, 오늘 병원에 실려갈 각오는 하셨죠? 아니, 영안실이 더 빠르겠네. 크크. 그 도발적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모든 것이 번개처럼 일어났습니다. 마동철이 강일을 향해 달려드는 그 순간 강일의 손이 휙 하고 공기를 갈랐어요. 젓가락 하나가
정확히 마동철의 손목 신경을 찔렀습니다. 크악! 마동철이 예상치 못한 극심한 통증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경련하듯 쫙 펴지며 들고 있던 칼이 땡그랑 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어요. 강일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젊은이, 무기는 쓸 줄 아는 사람이 써야 무기인 거야. 내 손에선 그저 장난감에 불과하지. 동시에 대영이 주전자를 휘둘렀습니다. 주전자 안에 소주가 아름다운 호를 그리며 두 명의 부하 얼굴로 정확히 날아갔어요. 으악 내 눈. 액체가 눈을 강타하자 그들은 고통스러운 비명을 질렀습니다. 대영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눈 깜짝할 새거리를 좁혔어요. 소주는 마시는 거지. 눈에 들어가면 아주 아프단다. 인생의 좋은 교훈이 될 게야. 퍽 대영의 무릎이 한 부하의 복부에 정확히 꽂혔습니다. 그의 나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믿기 힘든 파괴력이었어요. 부하는 얼굴이 하얗게 질리며 그대로 바닥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쇠 파이프를 든 부하가 진철을 향해 그것을 세차게 내리쳤습니다. 씩하는 소리와 함께 무기는 공기를 가르며 위협적으로 날아들었어요. 그러나 진철은 마치 흐르는 물처럼 자연스럽게 몸을 슥 틀었습니다. 쇠 파이프가 허공을 가르는 그 순간 진철의 팔꿈치가 부하의 명치에 깊숙이 꽂혔어요. 서두르는 놈은 항상 실수를 하는 법이지. 인내심을 좀 배우게나. 젊은이. 맞예. 부하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숨이 끊어질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쇠 파이프가 쿵 하고 바닥에 떨어졌어요. 진철은 여전히 아이고 허리야 하는 표정을 짓고 있었지만 그의 움직임은 나이를 무색하게 할 만큼 정확하고 치명적이었습니다. 마지막 부하가 기운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기운은 놀라운 반사신경으로 테이블을 살짝 들어올려 그 부하의 돌진을 막았어요. 테이블에 부딪힌 부하가 비틀거리자 기운은 순식간에 앞으로 나서 손날로 그의 목덜미를 정확히 내리쳤습니다. 전쟁터에서 살아남으려면 주변의 모든 것이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걸 알아야 해. 오늘의 마지막 교훈이다. 부하의 눈이 휙 뒤집히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모든 일이 불과 10초도 안 되는 시간에 벌어졌어요. 포장마차 안은 비명과 충돌음, 그리고 쓰러지는 소리로 가득 찼다가 이내 기이할 정도의 고요함이 찾아왔습니다. 마동철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식은땀이 비오듯 흘렀고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어요. 그의 주변으로 부하들이 모두 나가떨어져 있었습니다. 일부는 고통스럽게 신음하고 있었고 일부는 완전히 정신을 잃은 상태였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마동철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늘게 떨렸습니다. 4명의 노인들은 여전히 그 자리에 우뚝 서 있었어요. 그들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고 얼굴에는 여전히 평온한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물 한 잔 마시는 것처럼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었다는 듯이 말이죠. 강일이 마동철 앞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는 무릎을 굽히고 마동철의 귀에 나직이 속삭였어요. 젊은이, 나이 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법이야. 세상에는 네가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아주 많다네. 다시는 이 가게에 얼씬도 하지 마. 이해했나? 마동철은 공포에 질린 눈으로 미친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간신히 몸을 일으켜 쓰러진 부하들을 부축하고 비틀거리며 포장마차를 빠져나갔어요. 문이 닫히자 포장마차 안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정순 씨는 얼어붙은 듯 서 있다가 천천히 내 노인에게 다가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경외감이 가득했습니다. 대체 어르신들은 누구세요? 그런 움직임은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강일은 피식 미소를 지으며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손에는 아직도 그 젓가락이 들려 있었어요. 하하, 그냥 평범한 늙은이들이죠. 정순 씨, 다만 젊었을 때 아주 조금 특별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이 포장마차가 문 닫는 꼴은 도저히 볼 수가 없었습니다. 대영은 소주잔을 들며 강일의 말에 동의했습니다. 우리 같은 노인네들도 가끔은 쓸모가 있지 않겠어? 걱정 마. 정순 씨, 하지만 저놈들이 곧 다시 올지도 몰라. 이번엔 더 많은 놈들을 데리고 말이야. 진철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런 조직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지. 이번엔 우두머리가 직접 오게 될지도 모르겠군. 기우는 자리에 앉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만에 몸 좀 풀었더니 진짜 허리가 쑤시네.
하지만 필요하다면야 다시 일어설 준비는 되어 있어. 네 사람의 눈빛이 서로를 향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랜 시간 함께 해온 뜨거운 전우애와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 있었어요. 그들은 말없이 소주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짠하는 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정순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안도와 감사함이 함께 어렸어요. 바로 그 시각, 포장마차 밖에서는 마동철이 누군가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곧 또 다른 거대한 폭풍이 몰아칠 것임을 예고하는 순간이었죠. 마동철의 긴급 보고를 받은 흑곰파의 우두머리 조태용은 불편한 표정으로 사무실 의자에 깊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50대 중반의 그는 백발이 섞인 짧은 머리와 매처럼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남자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나직했지만 그 속에는 묵직한 무게감이 실려 있었습니다. 4명의 노인들이라고 그들 나이가 어느 정도 돼 보였지? 마동철은 옥신거리는 손목을 문지르며 대답했습니다. 네, 형님. 70 중반에서 80 정도로 보였습니다. 하지만 형님, 그들의 움직임은 전혀 노인 같지 않았습니다. 특히 젓가락 하나로 제 손목을. 조태웅의 눈이 미세하게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밤하늘을 바라보며 나직이 말했습니다. 그 노인들, 이름 들은 거 있나? 네. 다른 손님들이 부르는 걸 얼핏 들었습니다. 최강일, 윤대영, 오진철, 그리고 한기훈이라고 했습니다. 순간 조태용의 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것이 눈에 보일 정도였어요. 그래서 네가 지금 그분들과 싸웠다고. 마동철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형님, 저희가 먼저 결과적으로 제압당했습니다. 조태용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렸어요. 이런 멍청한 놈. 네가 누굴 건드렸는지 알기나 해. 그분들은 전설이야. 국가가 버린 영웅들. 북파 공작원 출신들이라고. 마동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북파 공작원이라는 단어는 그에게도 익히 들어본 이름이었어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위험하고 비밀스러운 임무를 수행했던 이들. 국경을 넘어 적진에서 목숨을 걸고 활동했던 그림자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조태웅이 책상으로 다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는 아주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내 마동철에게 건넸어요. 사진 속에는 젊은 시절의 내 남자가 군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칼날 같은 눈빛과 바위처럼 단단한 표정이 너무나도 인상적이었죠. 이 사진, 우리 아버지가 평생 간직하시던 거야. 아버지도 군 생활을 하셨지. 이 내부는 특수부대 중에서도 가장 뛰어난 최정예 요원들이었다고 해. 나중에 북파공작원으로 선발되어 셀 수 없이 많은 비밀 임무를 완수하셨지. 마동철은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분명 아주 오래전 사진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오늘 포장마차에서 마주했던 노인들의 그것과 똑같았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님. 조태용은 다시 자리에 앉으며 천천히 그리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일단 그 포장마차 근처엔 얼씬도 하지 마. 내가 직접 찾아뵐 테니. 조태용은 검은 세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아버지로부터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었던 이야기들. 그리고 그 이야기 속 전설적인 인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그를 흥분시키면서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운전사에게 간단히 목적지를 알리고 그는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북파공작원. 그 말을 나직이 중얼거리며 조태용은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조경민은 군 생활 당시 특수부대에서 근무했었고 종종 4명의 전설적인 요원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었죠. 언제나 죽음의 경계를 넘나들면서도 결코 실패하지 않았던 그들의 이야기는 어린 조태용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차가 삼거리 포차 근처에 도착했을 때 조태용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가 직접 나서는 것이 과연 옳은 결정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호기심과 존경심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천천히 차에서 내린 그는 포장마차를 향해 걸어갔어요. 포장마차 문을 열자마자 조태웅은 마동철이 말했던 그대로의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있는 4명의 노인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그들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소주잔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그들의 너무나도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이 오히려 더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특히 구석에 앉아있는 내 노인의 눈빛이 날카롭게 그를 향했어요. 조태웅은 가능한 한 가장 공손한 자세로 그들 앞에 섰습니다. 최강일 선배님, 윤대영 선배님, 오진철 선배님, 한기훈 선배님, 맞으십니까? 내 노인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조태웅을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강일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맞는데 자네는 누군가? 조태웅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제 이름은 조태웅이라고 합니다. 흑곰파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저는 조경민의 아들입니다. 그 말에 내 노인의 표정이 순간 변했습니다. 특히 강일의 눈에 놀라움이 서렸어요. 경민이 조경민, 그 녀석의 아들이라고. 조태웅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선배님. 선배님들을 직접 뵙게 되어 정말 영광입니다. 아버지께서 생전에 선배님들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해주셨습니다. 북파 공작권으로서의 임무, 그리고 선배님들의 용기에 대해서요. 강일이 말했습니다. 경민이가 자식이 있었던가 마지막으로 본 게 언제였더라. 30년도 더 됐을 거야. 그때 경민이는 막 결혼했었지. 정말 경민이를 쏙 빼닮았. 눈매가 아주 똑같. 이리 와서 앉게나. 젊은이, 자네 아버지 소식도 듣고 싶군. 조태웅은 조심스럽게 그들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정순 씨는 놀란 표정으로 그들을 바라보다가 이내 소주 한 병과 안주를 더 가져왔어요. 그녀는 여전히 오늘 오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매일같이 찾아오는 네 노인과 낯선 방문객을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아버지는 5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마지막까지도 선배님들 이야기를 자주 하셨어요. 특히 강일 선배님에 대해서는 더욱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셨죠. 강일의 눈가에 잠시 짙은 그림자가 드리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소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경민이가 떠났다니 유감이군. 참 좋은 녀석이었어. 우리가 북에서 임무를 수행할 때 경민이는 항상 후방에서 우리를 지원해 주었지. 그 녀석 덕분에 우리가 여러 번 죽을 고비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 조태웅은 주머니에서 작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빛바랜 흑백 사진이었어요. 5명의 젊은 군인들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중에 이 사진이 있었습니다. 선배님들과 아버지의 모습이죠. 대영이 말했습니다. 이때가 언제였더라? 68년인가? 여기서 우리는 모두 25이었지. 그래. 첫 임무를 나가기 바로 전이었어. 그때는 모두 젊고 두려움도 몰랐지. 허허. 세월이 참 빠르구나. 어제 같은데 벌써 50년이 훌쩍 넘었어. 강일은 매일 밤 이곳에 와서 소주 한 잔을 기울이는 것이 그들의 노후 일상이 되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랍고도 기묘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어제의 일처럼 생생한 과거의 기억들과 오늘 같은 평범한 포장마차에서의 일상이 묘하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강일은 조용히 사진을 바라보다가 조태웅에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자네가? 흑곰파의 우두머리라고 어쩌다 그런 험한 길을 걷게 됐나. 조태웅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쳤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저는 조금 방황했습니다. 그러다 몇몇 친구들과 조직을 만들었죠. 처음에는 그저 서로를 지키기 위한 것이었는데 일이 점점 커지면서 대영이 조태웅의 말을 자르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힘없는 상인들을 괴롭히는 일까지 하게 됐나. 조태웅은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그의 눈에는 깊은 부끄러움이 서렸어요. 제 부하가 저도 모르게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제가 직접 바로잡으러 왔습니다. 강일은 조태웅을 유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날카로움과 함께 일말의 이해와 연민의 기색도 있었어요. 조경민의 아들이라면 올바른 선택을 할 거라고 믿네. 해가 지고 어둠이 깊어가는 저녁, 삼거리 포차에는 다시 활기가 돌아왔습니다. 예전처럼 많은 손님들이 테이블을 채웠고 웃음소리와 건배소리가 포장마차 안을 가득 메웠어요. 정순 씨는 분주히 음식을 나르며 진심으로 행복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석자리에는 여전히 4명의 노인들이 앉아 있었고 오늘은 특별히 조태웅도 그들과 함께였습니다. 강일은 소주잔을 들어 올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경민이 녀석,
자기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니. 저 세상에서 아주 자랑스러워하겠구만. 조태웅은 감사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그는 큰 변화를 겪었어요. 흑곰파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지역 상인들을 돕고 보호하는 조직으로 거듭나게 했습니다. 마동철과 같은 불순한 인물들은 조직에서 모두 내보냈고 대신 진정으로 지역사회를 위하는 의리 있는 이들로 구성원을 새로 채웠죠. 모두 선배님들 덕분입니다. 그날 이후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하셨던 삶의 방향이 무엇이었는지 이제야 조금은 깨달았습니다. 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태웅의 어깨를 툭툭 토닥였습니다. 그래, 경민이가 널 보면 정말 자랑스러워할 거야. 자네의 용기가 참 대단하다. 바로 그때 삼거리 포차 앞으로 군용 지프차 한 대가 멈춰섰습니다. 군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젊은 장교가 내려 포장마차로 들어왔어요. 그는 내 노인을 보자마자 깍듯하게 경례를 하며 예를 갖추었습니다. 충성 최강일님, 윤대영님, 오진철님, 한기훈님을 찾습니다. 국방부 장관님께서 직접 편지를 전달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강일은 놀란 표정으로 젊은 장교를 바라보았습니다. 장교는 정중히 봉투 하나를 건넸어요. 강일이 봉투를 열자 안에는 공식 초청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북파공작원 특별 포상식이 열립니다. 장관님께서 선배님들의 공로를 뒤늦게나마 인정하고 포상하고자 하신다고 합니다. 내 노인의 얼굴에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진철이 천천히 말했어요. 우리가 했던 일들은 대부분 국가 기밀이었는데 이제 와서 포상이라니. 장교는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근 비밀에서 해제된 문서들을 통해 선배님들의 눈부신 활약상이 드러났습니다. 국가를 위해 목숨을 걸고 임무를 수행하셨는데 그동안 제대로 된 인정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장관님께서 직접 사과의 말씀과 함께 포상하고자 하십니다. 기훈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포상인가? 우리에겐 그런 건 필요 없네. 강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이름도 없이 희생된 동료들을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영웅이었으니까 장교는 공손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점도 장관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북파 공작원의 이름이 기록될 것이고 특별 추모비도 세울 계획이라고 하셨습니다. 대영의 눈가에 미세한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얼른 손등으로 눈가를 쓱 닦았어요. 그래, 그거면 됐어. 우리 동료들을 기억해주는 게 어디야? 장교가 떠난 후 포장마차 안은 잠시 고요해졌습니다. 조태웅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배님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우리나라의 진정한 영웅이십니다. 강일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영웅은 무슨, 우리는 그저 국가가 시키는 일을 했을 뿐이야. 그 시절엔 선택의 여지라는 것도 없었고. 정순 씨가 다가와 새 한 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변화를 몸소 체험했어요. 흑곰파가 더 이상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지역 상인들을 돕는 든든한 조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이 꿈만 같았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우리 가게도 이 동네 전체도 다시 평화를 찾았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강일은 미소를 지으며 정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없습니다. 그저 옛날 버릇이 잠시 나온 것 뿐이죠. 해가 완전히 저물고 밤하늘에 별이 총총 반짝이기 시작했습니다. 포장마차 안에 알전구 불빛이 더욱 따스하게 느껴졌어요. 강일은 소주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자,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 다 같이 건배하자고. 우리의 옛 동료들과 그리고 이 평화로운 순간을 위하여 4명의 노인과 조태웅 그리고 정순 씨까지 모두 소주잔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포장마차 바깥으로는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지만 이곳만큼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들의 눈빛에는 세월의 흔적과 함께 여전히 활활 타오르는 의지가 깃들어 있었어요. 비록 몸은 늙었지만 그들의 영혼은 여전히 젊음의 불꽃을 뜨겁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북파 공작원이었던 그들의 장엄한 과거는 이제 추억으로 남았지만 그 용기와 정신은 이렇게 또 다른 방식으로 계속 살아가고 있었죠. 정순 씨는 이제 걱정 없이 포장마차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조태웅은 아버지가 자랑스러워할 아들로 거듭났고 내 노인들은 마침내 국가로부터 그들의 희생을 인정받게 되었어요. 삼거리 포차를 찾은 우연한 인연이 모두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강일은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지막 임무는 이것이었나? 보군. 이 작은 포장마차를 지키는 것. 그의 말에 다른 세 노인도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이제 또 다른 평범한 내일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평범한 노인으로서의 삶.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비범한 과거와 함께 말입니다.